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6월의 태양은 마치 거대한 화로처럼 이글거리며 대지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메마른 땅은 갈라진 거북의 등껍질 같았고, 길가에 힘없이 고개를 숙인 풀들은 누렇게 타들어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공기마저 후끈하게 데워져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기운이 코 속으로 훅 밀려 들어오는 듯한 날이었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낡은 갓을 푹 눌러쓴 한 선비가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송세림. 24해의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어깨에는 가문의 명운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그가 가세를 일으킬 유일한 길은 오직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몇 해를 입어 빛이 바랜 푸른 도포는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집시는 이미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역력했지요. 등에 맨 보찜 속에는 붓과 벼루, 먹 몇 자루, 그리고 어머니께서 싸주신 마른 미숫가루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걸어왔는지 그의 앳된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학문의 깊이를 담은 듯 맑고 청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림은 본디 글 읽기와 자연을 벗삼는 것을 즐기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붓을 들면 막힘없이 시를 짓고 책을 펴면 밤을 새워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의 잣대는 그런 그의 내면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으나 가난한 선비의 글은 힘이 없었지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세림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내리쬐는 벼튼 그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듯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고 발바닥은 불 위를 걷는 듯 뜨거웠습니다. 어지럼증이 밀려왔지만 쉴 만한 나무 그늘 하나 보이지 않는 삭막한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고갯길이 마치 끝없는 사막처럼 아득하게만 보였지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보찜에서 물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은 물은 이미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고 겨우 목을 축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작은 주막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희미한 기대를 품고 그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여정은 이제 막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시험하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고갯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뜨겁게 다궈진 바위들이 내뿜는 열기는 가마솥의 증기처럼 세림의 온몸을 감쌌고 귓가에는 매미들이 목청껏 울어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지요. 그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기계적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양, 급제, 흐릿한 의식 속에서 오직 그 단어들만이 희미한 등불처럼 깜빡이고 있었지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마침내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앞이 순간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한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윙윙거리던 매미 소리도 거친 자신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거대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눈앞의 풍경이 여러 겹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어지럽다. 세림은 비틀거리며 길가의 바위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보찜의 무게가 청근 망은처럼 느껴지며 그의 몸을 뒤로 잡아끄는 듯했지요.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득한 어둠 속으로 그의 의식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쿵! 세림의 몸이 먼지를 일으키며 길가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온 낡은 부채가 바람에 몇 바퀴 굴러가다 멈추었고 가끈이 풀어져 가시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찌는 듯한 여름의 태양이 무심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적 하나 없는 외딴 고갯길. 아무도 그의 상태를 알아채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그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조용히 말라가며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의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고향에 계신 노모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장원급제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던 어머니. 주름진 얼굴에 가득했던 기대를 떠올리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고갯길 옆으로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 한 처녀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담희. 깊은 산골 마을에서 약초캐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처녀였지요. 그녀의 등에는 대나무로 엮은 작은 바구니가 매여 있었고 손에는 작은 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담희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따라 산을 오르내리며 흙과 나무와 풀의 이치를 몸으로 깨우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풀이 상처에 좋고 어느 나무의 뿌리가 열을 내리는지 책 없이도 훤히 알고 있었지요. 그녀에게 사는 두려운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담이는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 해열에 좋다는 칡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지자 그녀는 땀을 씻기 위해 고갯마루 근처에 있는 작은 샘터로 향했지요. 샘터로 가는 길목, 그녀의 맑은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담희는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외딴 고갯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니 혹시 산적이라도 만난 것일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쓰러진 이의 행색이 험악한 도적이 아닌 글 읽는 선비의 모습임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선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담희는 한눈에 그가 심하게 더위를 먹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아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담희의 마음속에서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공영에 처한 사람을 보고 지나칠 만큼 야박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샘터로 달려가 자신의 치마를 찢어 물에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선비의 뜨거운 이마와 마른 입술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이 닿자 선비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며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이곳에 계속 두었다가는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담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그를 데려가야겠다고. 그녀는 등에 맨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고 자신의 작은 책으로는 버거워 보이는 선비를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녀의 작은 어깨가 무거운 선비의 무게에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이 있는 산골 마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림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강물 속을 하염없이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뜨거운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지요. 그러다 문득 그의 귓가에 정겨운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 딸랑. 그리고 콧 속으로 스며드는 서늘하고 향긋한 흙냄새.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윤기가 흐르는 대청마루가 아닌 잘 마른 흙바닥 위에 지프로 엮은 돗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은 그을음이 앉은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창호지 바른 작은 문틈으로는 밝은 햇살과 함께 산의 내음이 섞인 바람이 솔솔 불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아늑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작은 초가였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아직 움직이시면 아니 되어요 하는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한 처녀가 탕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수한 무명옷 차림에 꾸미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맑은 시냇물 같은 눈동자와 단아한 얼굴에서는 총명함과 따뜻함이 묻어 나왔지요. 바로 자신을 구해준 담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나는 분명 고갯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어요. 아주 심하게 더위를 드셨더군요. 우선 이것부터 드셔요. 할머니께서 열을 내리는데 좋은 약초를 다려주셨어요. 담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에게 탕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탕약에서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풀 내음이 풍겼습니다. 세림은 그녀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담이가 건네주는 탕약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쓴 약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웠던 몸속으로 서늘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세림은 깊은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꿈과 현실을 오가며 헛소리를 하고 끙끙 앓았지요. 그럴 때마다 담이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젖은 물수건으로 그의 뜨거운 이마를 쉴 새 없이 닦아주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세림이 잠결에 이불을 걷어차지 않도록 다독여 주었지요. 세림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간호하는 담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비록 투박했지만 그 어떤 명의의 손길보다도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한밤중 갈증에 잠이 깬 세림은 자신도 모르게 물을 찾았습니다. 물 좀. 그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용케 알아들은 담희는 미리 떠놓았던 서늘한 샘물을 그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세림에게는 천상의 감로수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산골의 작은 초가에서 이름 모를 처녀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꺼져가던 선비의 생명은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담희와 할머니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세림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열은 완전히 내렸고 텅 비었던 뱃속에서는 밥달라 아우성을 칠 만큼 기력도 회복되었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돗자리에 누워만 있지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아 산골의 맑은 공기를 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세림은 비로소 자신을 둘러싼 풍경과 사람들을 찬찬히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담희의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모든 것이 정갈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약초와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담이가 있었습니다. 세림의 눈에 담이는 참으로 신비로운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이면 이슬을 맞으며 산에 올라 약초와 나무를 캐왔고 낮에는 텃밭을 메거나 길쌈을 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은 몰랐지만 그녀는 세상의 이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날씨를 예측했고 풀잎의 색을 보고 땅의 기운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산새와 들꽃 이야기는 세림이 책에서 읽었던 그 어떤 시보다도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세림은 그런 담이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담이가 물동이를 이고 올 때면
달려가 대신 들어주었고 그녀가 텃밭을 맬 때면 옆에서 잡초를 뽑아주며 서툰 일손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세림은 자신이 읽었던 책 속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다미는 자신이 경험한 자연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림은 그녀가 이제껏 보아온 마을 사내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다정하고 예의 발랐으며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길가의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아름다운 시구를 읊조릴 줄 아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지요. 그녀는 세림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살던 작은 산골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세림의 올곧은 성품과 따뜻한 마음씨에 담희의 순수한 가슴은 어느덧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림은 담희의 할머니 심부름으로 헛간에 땔감을 가지러 갔습니다. 집단이 쌓여있는 헛간 구석에서 그는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발밑을 보니 낡은 천으로 덮인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세림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잿빛 목탄으로 그린 그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희가 사는 산골 마을의 풍경을 그린 산수화였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화원의 그림처럼 기교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림 속에는 놀라운 생명력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소리, 바위 틈을 힘차게 흘러내리는 계곡물의 움직임, 그리고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든 산봉우리의 고요함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살아 숨 쉬는 듯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세림은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는 필시 이 산과 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터였습니다. 그는 그림의 주인이 담일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던 자연 이야기가 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림은 담희에게 상자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희는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저 심심할 때마다 낙서 삼아 그려본 것이에요. 볼품없으니 잊어주세요. 하지만 세림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담이 낭자. 볼품없다니 당치 않은 말이요. 이 그림에는 산과 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낭자의 맑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내가 본 그 어떤 화원의 그림보다도 훌륭하오. 세림의 진심 어린 칭찬에 담이는 수줍으면서도 기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림은 보찜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담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아끼는 것으로 끝이 섬세하게 잘 다듬어진 작은 붓 한 자루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 시험을 볼 때 쓰려고 가장 아껴두었던 붓이요. 낭자의 재능이라면 목탄보다는 이 붓으로 더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요. 비록 변변치 않은 물건이지만 나의 고마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시구려. 담이는 황송한 마음에 손사래를 쳤지만 세림의 간곡한 청에 결국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세림은 틈틈이 담이에게 그림의 필법과 구도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담이는 그의 가르침을 빨아들였고 그녀의 그림 솜씨는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지요. 먹을 가는 세림과 붓을 든 담희. 두 사람은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평화로운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골 마을이라고 해서 세상의 풍파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이 마을에는 대대로 땅을 부쳐먹고 사는 지주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인 구도령은
마을에 소문난 망난이였습니다.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에 자신의 권세를 믿고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자였지요. 구도령은 오래전부터 담희의 단아한 미모에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담희에게 추근거렸지만 담희는 늘 그를 차갑게 외면했지요. 그런데 최근 담희의 집에 웬 낯선 선비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질투와 의심에 사로잡힌 구도령은 그 길로 하인 며칠 거느리고 담희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리 나와 보거라. 구도령은 대문도 없는 남의 집 마당에 버젓이 들어와 오만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마루에서 담희와 함께 약초를 다듬고 있던 세림과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담희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불안한 기색이 어렸습니다. 구도령은 마루에 앉아있는 세림을 발견하고는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과연 소문대로 웬 사내놈이 있었구나. 행색을 보니 어디 떠돌다 굴러 들어온 가난한 선비놈 같은데 내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이 처녀의 집에 머물며 희롱하고 있는 것이냐. 그의 무례하고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세림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세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말했지요. 말씀이 지나치시오. 나는 길에서 병을 얻어 쓰러진 것을 이 댁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소. 지금은 은혜를 갚으며 잠시 신세를 지고 있을 뿐 어찌 낭자를 희롱한단 말이오. 하지만 구도령은 세림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림의 초라한 행색을 핑계 삼아 더욱 기고만장하게 떠들어댔지요. 내 이놈, 글줄이나 읽었다고 어디서 양반 행세를 하느냐. 썩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다시 한번 이 집 근처에서 얼씬거리다. 내 눈에 띄면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줄 알거라. 구도령은 세림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협박했습니다. 세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면 담희와 할머니에게 더 큰 해가 될 것을 알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도령의 행패가 있고 난 후 세림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담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몸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한양에서 열릴 과거 시험 날짜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 산골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세림은 담희와 할머니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두 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몸도 다 나았으니 내일 아침 길을 떠나려 합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담희의 얼굴은 금세 슬픔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세림은 마루에 홀로 앉아있는 담희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귓가에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세림이었습니다. 담희 낭자. 그가 부르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담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소. 세림은 품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먹한 자루를 꺼내 담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 시험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 했던 가장 좋은 손견먹이었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그리고 낭자를 데리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소. 양반과 평민의 신분 차이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내가 힘을 얻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오. 그러니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이 먹을 나의 약속의 증표로 남기겠소.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담희는 차갑고 단단한 먹을 쥔 채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세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연정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련님. 담희는 눈물을 머금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준 먹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두 손으로 꼭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림은 담희와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모습이 산모퉁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담희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녀의 손에는 세림이 남기고 간 먹이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림이 떠나자 마을의 평화는 거짓말처럼 깨졌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선비가 사라지자 구도령은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본격적으로 담희를 손에 넣기 위한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담희의 가장 큰 약점이자 버팀목인 할머니를 노렸습니다. 구도령은 관아의 아전과 미리 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포졸 며칠 대동하고 담희의 집으로 들이닥쳤지요. 관아에서 나왔다. 이 집에 사는 노파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은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와 영문도 모르는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묶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할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담희가 울부짖으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포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구도령은 그 옆에 서서 마치 승리자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내 할미는 관아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약초를 캐다 팔아 국법을 어지럽혔다. 이는 중죄에 해당하니 마땅히 옥에 가두어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상골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캐다 장에 내다 파는 것은 오래된 관례였고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구도령이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담희와 할머니가 권력과 결탁한 그의 계략에 맞설 방법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담희는 속수무책으로 관아로 끌려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구도령은 그런 담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는 듯 다가오며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담희야. 네가 내 뜻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의 할미를 옥에서 꺼내줄 수도 있느니라. 그제야 담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얻기 위한 구도령의 비열한 수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구도령을 노려보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우세요. 당신 뜻대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구도령은 여유만만했습니다.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었던 할머니가 사라진 지금 저 연약한 처녀 하나쯤 굴복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자 담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밤마다 눈물로 잠을 설쳤지요. 구도령은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아와 달콤한 말과 은근한 협박을 번갈아 가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담희야, 생각은 해보았느냐? 너의 할미는 연로하여 옥살이를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의 첩이 되어준다면 당장이라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구도령의 끈질긴 회유에 담희는 몇 번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세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할머니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담희는 그리 쉽게 꺾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지요. 담희야, 사람은 밟힐수록 더 단단해지는 흙과 같은 것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옳지 않은 길과는 타협하지 말거라. 담희는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무릎 꿇을 수는 없다고. 그녀는 먼저 마을의 가장 연장자이자 존경받는 어른인 이 서방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구도령의 악행과 할머니의 억울한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희 할머니를 구해주세요. 구도령이 저를 얻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이대로 두면 저희 할머니는 옥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구도령 집안에 소작을 붙이는 처지라 섣불리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담희의 간절한 호소와 평소 덕망이 높았던 할머니의 억울한 사정에 몇몇 용기 있는 어른들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관할을 찾아가 원님에게 탄원서를 내고 할머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힘을 보태주었지요. 구도령은 담희가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에게 저항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것, 감히 내게 맞서? 그는 담희를 돕는 사람들에게 소작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협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지만 담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옥에 갇힌 할머니에게 정성껏 지은 밥을 날랐고 옥졸에게 뇌물을 줘가며 할머니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어깨 위에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 곳에 있을 세림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할머니를 꼭 지켜낼 거예요. 그녀의 저항은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담희가 산골 마을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한양에서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 한창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선비들이 자신의 학식과 경륜을 겨루는 치열한 장이었지요. 세림 역시 그 수많은 응시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담희의 마을을 떠난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먹는 것을 아껴가며 오직 책과 씨름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첫째는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둘째는 담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담희의 맑은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더욱 힘을 내어 붓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 당일, 세림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시험지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나라의 당면 과제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분석과 백성을 위한 그의 진심 어린 대책은 다른 응시자들의 답안과는 격이 달랐지요. 그의 글에는 학문의 깊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강직한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를 알리는 방이 나붙던 날, 세림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많은 합격자들의 이름 중 가장 높은 첫 번째 자리에 송세림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원, 즉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장원이다! 내가 장원급제를 했어. 세림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그에게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그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선비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장원을 차지한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답안은 곧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세림을 직접 불러 그의 학식과 인품을 시험하고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젊은 선비의 눈빛에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총명함과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세림은 장원급제라는 크나큰 영광에 기뻤지만 그의 마음은 벌써 담희가 있는 산골 마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담희 낭자 보시오. 내가 해냈소. 이제 낭자를 데리러 갈 수 있게 되었소. 그는 하루빨리 담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녀와의 약속을 지킬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사랑하는 그녀가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세림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은 인편을 통해
산골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머물렀던 가난한 선비가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그 소식은 누구보다 구도령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깟 떠돌이 선비놈이 장원이라고? 만약 그놈이 정말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구도령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담희를 굴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장 담희의 집으로 달려가 거의 협박에 가까운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잘 들어라, 담희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선비놈이 장원을 했든 말든 지금 당장 네 할미를 구해줄 수는 없다. 이곳에 법은 나고 원님 또한 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 당장 내 집으로 들어와 나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네 할미를 옥에서 꺼내주겠지만 끝까지 내 뜻을 거역한다면 네 할미는 옥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초조함에서 비롯된 잔인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담이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 도령의 권세 앞에 더 이상 그녀를 돕지 못했고 할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담이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세림이 주고 간 먹을 손에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림은 약속대로 큰 인물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숨과 자신의 정인과의 약속,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한참을 울던 담희는 마침내 비통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평생 길러준 할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림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할머니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부디 저 같은 계집은 잊으시고 더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십시오. 담희는 먹에 대고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먹 위로 떨어져 검은 묵빛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그녀는 스스로 구 도령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 욕망의 제물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순수했던 처녀의 삶은 그렇게 절망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담희가 결국 구 도령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지요. 담희는 밤새 뜬 눈으로 지사은 듯 창백한 얼굴로 가장 깨끗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초상집에 가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구 도령의 집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때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말 발굽 소리와 함께 웬 행색이 남루한 나그네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허리춤에 찬 칼과 범상치 않은 기세는 보통의 나그네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길가로 몰려나와 그들을 구경했습니다. 구 도령과 그의 하인들 역시 웬 놈들이냐 며 오만한 태도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그네 무리의 가장 앞에 서 있던 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패였는데 앞면에는 암행어사, 뒷면에는 여러 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과 함께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의 특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 도령과 그의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담희 역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암행어사가 자신을 가리고 있던 삿갓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그의 얼굴, 바로 담희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고 기다렸던 선비 송세림이었습니다. 낡은 도포 대신 위엄 있는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담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임금은 장원급제한 세림의 강직함과 총명함을 높이사 그에게 곧바로 암행어사의 중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담희가 사는 고을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림은 담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귀환은 한 처녀와의 사사로운 약속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공적인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 세림의 위엄 있는 호령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의 출두에 구도령과 그와 결탁하여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부패한 원님, 그리고 아전들까지 모두 관아 마당에 끌려나와 머리를 조아렸지요. 어제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부리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세림은 어사좌에 앉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너는 지주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힘없는 백성의 토지를 빼앗고 무고한 이를 거짓으로 고발하여 옥에 가두는 등 그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무겁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구도령은 벌벌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세림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 자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들으시오. 더 이상 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과 원통함을 남김없이 고하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겠소.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이던 마을 사람들은 세림의 진심 어린 눈빛과 굳건한 약속에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구도령에게 땅을 빼앗겼던 한 늙은 농부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울부짖음과 함께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도령 부자가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착취와 악행들이 백일해 낱낱이 드러났지요. 담희 역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구도령이 자신을 얻기 위해 할머니에게 어떤 누명을 씌웠고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를 똑똑히 밝혔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부패한 자들의 죄악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증언을 들은 세림은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구도령과 그의 아비는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국법을 어지럽힌 죄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여생을 멀리 유배지에서 속죄하며 보내도록 하라. 또한 이들과 결탁하여 백성을 괴롭힌 원님과 아전들은 즉시 파직하고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세림의 판결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암행어사 나리 만세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담희의 할머니는 즉시 풀려났고 마을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억압과 착취의 사슬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고 부패한 자들은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 선비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사라진 관아는 새로운 질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되찾은 땅과 재산을 정리하며 희망찬 내일을 이야기했지요. 그날 저녁 세림은 백성을 어지럽혔던 죄인들을 심판하던 위엄 있는 암행어사의 관복을 벗었습니다. 대신 그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입었던 낡고 소박한 선비의 도포로 갈아입었지요.
그리고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담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는 담희가 홀로 서서 돌아온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림을 보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였지요. 암행어사가 된 그의 모습은 너무나 높고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 같은 미천한 상골처녀가 감히 말을 섞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담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세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바로 그가 떠나던 날 담희에게 주었던 약속의 증표, 송연먹이었습니다. 아마도 관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되찾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키러 왔소. 세림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담희가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온갖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에 북받쳐 그의 품에 와락 안겨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림은 그런 담희의 등을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었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림은 담희의 손을 잡고 그녀의 할머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옥고를 치르느라 수척해지셨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지혜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세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담희가 깜짝 놀라 도련님, 어찌 이러십니까? 라며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세림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팡이를 짚은 채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그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미천한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어르신과 담희 낭자의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굳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엿한 관직에 오르게 되었으나 제 마음은 여전히 처음 낭자를 만났던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오나 저는 담희 낭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낭자의 맑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평생의 길잡이로 삼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받아주시어 낭자와의 혼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한 나라의 암행어사가 아닌 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내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청혼에는 어떤 권위나 오만함도 없었으며 오직 존중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담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을 몰랐고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세림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일어나게 젊은이, 자네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어찌 반대를 하겠나. 우리 담희가 자네 같은 짝을 만났으니 이 늙은이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네. 부디 우리 손녀를 평생 아끼고 귀히 여겨주게나. 할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세림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담희를 바라보았고 담희 역시 눈물 어린 미소로 그에게 화답했습니다. 세림과 담희의 혼례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젊은 암행어사와 마을의 자랑인 착한 처녀 담희의 결합을 제1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지요. 두 사람의 혼례는 한양의 양반가처럼 화려하고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단 예복 대신 마을 안악들이 정성껏 지어준 고운 무명옷을 입었고 값비싼 음식 대신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소박하지만 푸짐한 잔치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혼례식은 담희의 작은 초가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신랑 세림은 늠름했고 족두리를 쓴 신부 담희의 모습은 그 어떤 양반집 규수보다도 아름답고 단아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주례를 섰고 마을 아이들은 꽃잎을 뿌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지요. 도령 일가의 억압에 시달리던 마을에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세림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은 낯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가 없을 때에는 담희 낭자를 꿋꿋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 저는 담희 낭자의 지아비이자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림을 높은 벼슬아치가 아닌 자신들과 함께 살아갈 다정한 이웃이자 든든한 보호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담희 역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을 지켜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혼례는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마을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였고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혼례보다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며칠 후 세림은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그간의 일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임금은 세림이 단기간에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고 민심을 수습한 것을 크게 칭찬하며 그에게 중앙조정에 높은 벼슬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장원급제한 인재에게는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하지만 세림은 임금 앞에 엎드려 뜻밖의 청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신은 한양의 높은 벼슬자리보다 소신이 감찰했던 그 고을의 새로운 사또로 부임하기를 간청하나이다.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중앙관직을 마다하고 궁벽한 시골의 수령으로 가겠다니. 임금이 그 이유를 묻자 세림은 차분히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전하, 그 고을은 오랫동안 부패한 관리의 수탈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제 막 묵은 뿌리를 뽑았으니 새로운 희망의 싹을 트이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신은 그곳 백성들에게 큰 빚을 졌고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소신이 그곳으로 돌아가 상처 입은 백성들을 보듬고 어진 정치를 펼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담희와의 사연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소신에게는 그곳에 평생을 약속한 정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글을 읽지는 못하나 자연의 이치를 꿰뚫고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소신은 그녀의 지혜를 길잡이 삼아 책상머리의 정치가 아닌 백성의 삶 속에 함께하는 진정한 목민관이 되고 싶습니다. 임금은 세림의 당찬 포부와 진솔한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세림의 청을 허락하며 그대와 같은 신하가 있어 짐의 마음이 든든하구나. 부디 그대의 뜻대로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주길 바란다. 고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된 세림의 곁에는 언제나 아내 담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관아의 허들의 씨를 돕는 안악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아씨라고 부르기보다 예전처럼 담희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세림은 고을을 다스리는 데 있어 종종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법전과 서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백성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담희의 지혜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세림은 기우제를 지내고 관아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가 밤늦도록 관아에 앉아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때 담희가 조용히 다가와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 속에는 깊은 산속의 축축한 이끼와 바위 틈에서 자라는 물기 많은 약초,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작은 샘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들판의 물은 말랐지만 산의 깊은 곳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저곳이라면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구황작물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담희의 그림과 말에 세림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는 즉시 백성들을 이끌고 담희가 알려준 상이슬글 개간하여 가뭄에 강한 메밀과 콩을 심었습니다. 그해 가을 들판의 벼는 대부분 말라 죽었지만 상이슬개 작물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을에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의원이 부족하여 속수무책일 때 담희는 자신이 아는 약초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이 있는 약초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 아이들에게 그 약초들을 캐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캐온 약초를 직접 다려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녀의 지혜로운 처방 덕분에 역병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잠잠해졌습니다. 담희는 결코 정치에 직접 나서거나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편을 돕고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자연의 이치가 담긴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세림은 그런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녀를 가장 현명한 조언자로 여겼습니다.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림이 다스리는 고을은 이제 온 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없었고 굶주리는 이가 없었으며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림은 담희와 함께 가벼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몇 해 전 뜨거운 여름날 두 사람이 처음으로 운명처럼 만났던 그 고갯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삭막했던 길은 간데없고 길가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예쁜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고갯마루를 향해 걸었습니다. 세림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이 고갯길에서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어쩌면 나는 급제에만 하는 차가운 관리가 되었을지도, 혹은 낭자 같은 귀한 인연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소. 돌이켜보면 그때의 시련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구려. 담희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저 작은 산골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서방님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고 사랑의 기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갯마루에 오른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함께 일구어온 평화로운 마을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시련은 이렇듯 아름다운 인연과 풍성한 결실이 되어 이제 두 사람의 삶과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림은 담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의 행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백성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한편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그 고을에 오래도록 전설처럼 회자될 것이었습니다.